제27장 자금. 남계학교 출신 청년이 준 돈으로 천진시 금탄교 소왕장에 토방 한 칸을 얻었다. 주인은 딸 둘을 둔 여자였다. 복건성 사람이라 속이고 때마침 복건성 지역에 내란이 발발했으므로 쫓겨왔노라고 둘러댔다. 다시 돌아왔지만 규숙과 현숙은 사정이 닿을 때까지 빈민구제원에 그대로 있기로 했다. 빈민구제원에 있더라도 가까이 있어 견딜만 했다. 집이 정해지자 서울 은숙에게 편지를 보내 그동안의 사정과 주소를 알려주었다. 겨울이 닥쳐왔다. 이불도 겨울옷도 살림도 아무것도 없었다. 봄옷을 입고 이불도 없이 불기 없는 냉방에서 겨울밤을 견딘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주인집 여자가 혀를 차며 여름용 혼이불을 내주었다. 주인집 여자는 회영을 바라보며 어디로 보나 귀하신 어른 같은데 어쩌다 시국을 잘못 만나 이 고생이냐며 자기네 양식에도 모자란 옥수수 가루를 갈라주기도 했다. 회영은 아들이 가엾고 아들은 고령인 아버지가 걱정이었다. 밤이면 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달그락거렸지만 나중에는 마치 문풍지가 떨듯이 달달달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규창은 나이 많은 아버지를 생각해 참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안간힘을 쓸수록 이는 더 심하게 부딪혔다. 추운 게로구나. 참을만 합니다, 아버님. 겨울만 참아내면 되느니라. 봄이 오면 천하 없는 추위도 다 물러가지 않더냐. 아버님이 걱정입니다. 아비는 추위를 이불 삼고 더위를 냉풍 삼아 살아왔느니라. 아버님, 상해 교학 형님에게 편지라도 내어볼까 합니다. 이불과 동복이 있어야 겨울을 날 수 있다고. 그건 안 된다. 지금 내 형은 임정을 돕느라 숨 쉴 틈이 없는데 이곳 사정까지 말하면 그 속이 오죽하겠느냐. 규창의 말에 회영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주인집 여자가 보다 못해 규창에게 한 가지 귀뜸을 해주었다. 금탄교를 건너 프랑스 조개로 가면 부잣집들이 질비하다고 했다. 새벽마다 하인들이 밤새 난로에서 타다 남은 석탄재를 버리는데 그것들을 헤집어서 덜 탄 것을 골라오라고 했다. 코코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코코스를 줍는 아이들을 야해자라고 했다. 들의 아이들이라는 뜻이었다. 이른 새벽 주인집 여자가 재를 치는 얼레와 자루가 긴 갈퀴와 코코스를 담을 자루와 석탄을 넣고 불을 일굴 화로까지 내주었다. 영하 40도를 웃도는 새벽 추위를 걱정하면서 죽은 남편이 생전에 입었다는 낡고 오래된 옷도 한 벌 내주었다. 새벽 4시가 되자 방직 공장에서 교대를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규창은 주인이 준비해준 장비를 짊어지고 집 밖으로 나섰다. 강추위에 코와 입술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야해자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다. 줄잡아 30여 명은 될 듯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초라하게 보였다. 부잣집 대문 밖에서 재를 버리기를 기다리면서 야해자들은 저희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몇몇은 규창을 향해 처음 본다는 표정을 지으며 야해자가 또 한 명이 불어난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규창은 그들의 눈길을 의식하며 자기가 그들을 초라하게 바라보듯이 그들도 자기를 초라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눈에 힘을 주려고 애썼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너희와는 달라. 너희는 단지 방을 데우는 것이 문제지만 나는 조국 광복이란 꿈을 위해서야 라고 소리쳤다.
드디어 부잣집 하인들이 대문 밖에 석탄재를 버리기 시작했다. 야해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모이를 향해 날아든 새떼들 같았다. 재가 풀풀 날아올랐다. 규창이 조금 머뭇거렸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토박이 야해자들 틈에 끼어들어 갈퀴를 들이밀었다. 한 야해자가 규창을 밀쳐냈다. 규창은 몇 번인가 밀려나면서 갈퀴로 허공을 쳤다. 밀려날수록 악착같이 다시 끼어들었다. 잿더미를 헤집는 갈퀴와 갈퀴끼리 서로 엉켜 가벼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곧 한 개라도 더 줍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경전은 해소되고 말았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오전 10시쯤이었다. 절실한 만큼 규창은 곧 토박이 야해자를 능가한 수학을 올리기 시작했다. 석탄이 방 한쪽 구석에 쌓여가자 부자가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회영은 이미 쇠약해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했다. 노령에 4개월 가까이 무전여행으로 쇠잔해진 데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지쳐버린 탓이었다. 보통 때처럼 석탄자루를 짊어지고 방으로 들어선 규창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버님, 눈 좀 떠보세요. 회영이 간신히 눈을 떠 아들 규창을 바라보았지만 눈 뜨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규창은 아버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급히 방을 뛰쳐나와 머릿속에 김영환을 떠올리며 프랑스 조개지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김영환은 언젠가 폭탄과 돈을 가져온 이광의 외숙이었다. 그는 영미연초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규창은 숨도 쉬지 않고 십리를 달려 김영환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 앞에 높은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급히 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 하인이 시커먼 석탄재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규창의 몰골을 바라보며 경계했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 흘린 땀으로 얼굴엔 검은 줄무늬가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었다. 김영환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부디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저의 붙인 함자는 이자, 회자, 영자, 이회영이고 우당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저의 붙인 함자를 내주시면 당장 아십니다. 하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몰골과 달리 마른 품위가 있었다. 지금 주인께서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시다. 규창은 아차했다. 너무 급한 나머지 한낮인지도 모른 채 달려온 것이었다. 그럼 직장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걸어가려고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가는 곳이야. 그곳까지 걸어서 가면 주인께서는 퇴근하실걸? 하인이 약간 조롱하듯 말했지만 맞는 말이었다. 점심때가 훨씬 넘었으므로 차라리 퇴근할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는 편이 더 나을 것이었다. 하인은 규창이 혹시라도 좀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라고 사정이라도 할까봐 재빨리 대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규창은 대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중천을 횡단하고 있었다. 땀이 식으면서 추위가 엄습했다. 두 팔로 몸을 감싸 안고 비비며 자꾸 해를 쳐다봤다. 팔짝팔짝 띵뛰기를 하면 좀 나을 것 같았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다. 계단에 그냥 걸터 앉아 계속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좀처럼 중천을 벗어나지 않았다. 슬슬 잠이 왔다. 잠을 자다가 김영환 선생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을 꼬집었다. 그냥 앉아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았다. 결국 잠이 들고 말았다. 김영환이 집에 도착한 건 3시간 뒤였다. 김영환은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놓고 하인이 대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동안 공벌레처럼 똘똘 말려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가끔 보는 거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하인이 나와 저 아이가 아직도 있네 라고 놀라며 주인님을 찾아온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인의 말에 김영환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살피며 흔들어 깨웠다. 규창이 눈을 뜨고 김영환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김영환 선생님, 너 규창이 아니냐? 그런데 이 꼴은 무엇이며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났단 말이냐? 김영환은 서둘러 규창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지금 북경과 천진에서는 우당 선생님의 행방불명이 됐다고 야단이 났지 뭐냐. 일경에게 쫓긴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의 반년 동안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잡혀가 변이나 당하지 않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터인데 그래도 천만다행이구나. 김영환은 일경에게 잡혀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돈 5원을 주며 어서 가서 쌀과 고기를 사 식사를 지어드리라고 당부했다. 규창은 5원을 꼭 쥐고 날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쌀을 한 대 사고 고기도 한 근 끊었다. 쌀과 고기를 담은 종이봉투를 소중히 끌어안고 돌아서는데 호빵 냄새가 물씬 풍겼다. 호빵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호빵을 담아내고 있었다. 간절히 먹고 싶었던 호빵이었다. 살까 말까 망설였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호빵은 끼니를 잇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호빵을 사는 건 분명히 사치였다. 그래도 딱 한 번만 먹어보고 싶었다. 북경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빼고는 호빵을 먹어보지 못했다. 돈을 만지작거렸다. 호빵 한 봉지쯤 사도 될 법했다. 눈 딱 감고 호빵 한 봉지를 사들였다. 5개가 들어있었다. 주인집 아줌마와 주인집 딸 둘과 아버지를 합해 개수가 딱 맞아떨어졌다. 우선 자기 목 1개를 먹기로 했다. 1개를 먹자 입맛이 득달같이 살아나고 말았다. 또 1개가 먹고 싶어졌다. 주인집 딸들은 유치부 어린아이들이므로 1개를 반쪽씩 나눠주기로 하고 다시 1개를 먹었다. 나머지 3개마저 다 먹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 눌러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아버지는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 규창이 김영환을 찾아가고 없는 동안 주인집 여자가 며칠 후에 찻집을 낼 집을 찾아가 쌀 한 옵을 얻어와 죽을 쏘어 먹인 탓이었다. 정신을 차린 회영이 아들 규창이 들고 온 양식과 호빵 봉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굶는 것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회영은 어린 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 돈을 얻어온 것이 분명하고 그걸로 양식을 샀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어린 아들은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주눅이 들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린 아들은 먹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었다. 회영은 그것이 걱정이었고 규창은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려운 말인 것 같았지만 뭔가 알 것도 같았다. 말하자면 코코스를 주우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는 중국 야해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단지 방을 데우기 위해서지만 나는 조국 광복이란 꿈을 위해서야 라고 속으로 외쳤던 그런 것일 거라고 이해했다. 먹는 것에 휘둘리면 반드시 죽느니라. 회영이 또 한마디를 했다. 규창은 퍼뜩 호빵을 감추었다. 호빵이야말로 먹고 싶은 욕망에서 산 것이었다. 아버지에게도 1개 드리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접고 슬쩍 방을 나왔다. 그렇다고 모처럼 산 호빵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주인집 아이들을 불러 1개씩 나눠 먹으며 다시는 먹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설이 다가오고 있었다. 중국 설은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모든 것이 휴업 상태에 들어간 탓에 그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 둬야 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은숙이 새 밑에 돈 20원을 붙여주었다. 돈이 생기자 집주인 여자가 더 반가워하며 좋아했다. 몸과 마음이 다소 안정된 회영이 모처럼 난을 치기 시작했다. 정초이므로 백지 전장에 난을 치고 중국 최고의 명필 왕위지체로 자연지상이여 만물이라는 글을 써서 토방벽에 붙였다.
주인집 여자가 경이로운 눈으로 난을 바라보았다. 역시 선비인 줄 알았다면서 존경심을 나타냈다. 중국 사람들은木칼을 잘 치고 글을 잘 쓰고 문장이 훌륭한 사람을 가장 존경한 탓이었다. 회영이 고상한 선비라는 것을 안 주인집 여자는 동네를 다니며 자랑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집 여자가 찻집 축하 주련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 집에서 쌀 한 옵을 얻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답으로 찻집에서 가져온 주련에다 난을 치고 역시 왕이지체로 자연지상여만물이라고 써내렸다. 찻집 주인이 토방벽에 붙은 그대로 써달라고 부탁한 탓이었다. 주련은 찻집 정면에 근사하게 걸렸다. 석파란과 왕이지체가 바람을 타자 마치 큰 말씀처럼 거룩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개점식을 연 찻집에서 회영을 초대했다. 주인집 여자가 의기양양하게 회영을 모시고 갔다. 모인 사람들이 앞다투어 회영에게 존경의 뜻을 담은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회영에게 난을 쳐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가난한 소왕장 사람들이지만 난을 받아가면서 정중하게 사례를 했다. 사람들은 회영이 쳐준 석파란을 집안에 걸어놓고 선비의 향기에 취했다. 마치 자기네들이 선비가 된 듯 자부심을 느낀 것이었다. 그들은 굶지 않을 정도면 난 한 점쯤 걸어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므로 주문이 계속 이어졌다. 주인집 여자는 신바람나게 중간 역할을 하면서 난을 쳐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묘안을 떠올렸다. 주인집 여자가 찻집 주인에게 의논하자 찻집 주인이 무릎을 치며 그렇게 해서라도 선비를 돕자고 맞장구를 쳤다. 선비를 도우면 자식들이 선비를 닮는다는 말이 있지. 신바람이 난 주인집 여자가 회영에게 뜻을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필목을 잡자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회영이 반겼다. 팔로만 만들어준다면 고국에서처럼 난을 쳐서 얼마간의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회영은 열심히 석파란을 쳐 주인집 여자에게 건네주고 주인집 여자는 찻집 주인에게 그림을 넘겼다. 그림을 건네받은 찻집 주인은 남편의 담뱃대에서 담뱃진을 모아 그림 여백에 골고루 발랐다. 그러자 여백이 누렇게 변한 석파란은 수백 년 묵은 고색 창연한 옛 그림으로 변했다. 찻집 주인의 수완으로 그림은 좋은 값에 팔려나가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천지 사방에 꽉 막힌 터널에 빛이 새어들 듯 난이 길을 뚫어준 것이었다. 상해에서 장남 교학이 30원을 보내왔다. 아버님 김사집 선생님이 말을 했나 봅니다. 그런 모양이구나. 교학의 한 달 봉급이 종전보다 5원이 올라 45원이었고 거기서 30원을 떼어낸 것은 큰돈이었다. 그동안 교학이 돈을 붙이지 못했던 것은 봉급에서 임시정부 운영자금과 시영 숙부의 생활비를 보조한 탓이었다. 그런데 시영의 아들 규흥이 성장하여 취업을 하게 되자 시영 숙부네로 가던 것을 모아 아버지에게 붙인 것이었다. 서울에서도 은숙이 다시 20원을 붙여왔다. 양쪽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형편이 풀리기 시작하자 회영은 다시 상해와 만주에 있는 동지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북만주의 이을규로부터 김동진과 함께 기회를 봐서 곧 찾아오겠다는 답장이 왔다. 답장을 받은 회영이 그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슴이 설레는데 느닷없이 김동진과 이을규가 소왕장 토방에 꿈속처럼 나타났다. 국내로 자금을 구하러 잠입했던 아나키스트 신현상이란 동지가 막대한 자금을 구해왔으니 전체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가를 받고 북경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생각보다 빨리 두 사람을 만난 회영은 솟구쳐 오르는 감격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해우의 기쁨도 잠시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의 습격을 받고 죽었다는 비보였다. 이럴 수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영웅을 죽이다니. 천진에서 회영을 만나 아나키즘에 대한 확신을 얻고 김좌진 장군을 찾아 북만주로 간 김종진은 혼란스러운 한인 사회의 현실 앞에 절망하고 말았다. 한인 사회는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로 나뉘어 있고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친일자들도 만만치 않게 작용하고 있었다. 혼란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상해에서 한형권이 조직한 공산주의 국민대표회가 상해파, 이르쿠츠크파, 에멜파 등 세 개파로 나뉘었을 때 러시아로 가버린 이동휘가 중심인 상해파는 힘을 쓰지 못하고 이르쿠츠크파와 에멜파가 임정을 흔들기 시작했다. 두 파는 임정을 공산화할 작정으로 임정에 대해 창조론과 개조론을 부르짖고 나섰다. 창조론은 시끄러운 상해 임정을 해체하고 새로 정부를 조직하자는 것이었고 개조론은 상해 임정을 부분적으로 개조하자는 주장이었다. 두 파는 서로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창조와 개조를 놓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김군은 보다 못해 임정의 내무총장으로서 두 파가 소속된 국민대표회의 해산을 명령했다. 러시아와 임정의 관계 단절을 각오한 용단이었다. 예상대로 러시아와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 국민대표회를 만든 한영건은 임정으로부터 파면당했고 한영건으로부터 돈을 가로채 토지를 사고 첩을 들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김입은 민족주의자 청년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김군은 서둘러 이동령, 안창우, 조안구, 이유필, 차이석, 김봉준, 송병고 등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차단하고 나섰다. 그렇게 임정에서 쫓겨난 공산주의자들은 상해를 떠나 북만주, 남만주에 터를 잡고 앉아 독립투사들과 한인들을 교란시키거나 파괴시키고 있었다. 만주는 아직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한인들은 공산주의를 인식하지 못한 처지였으므로 그들 세상이었다.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 떼를 휘모는 것 같았다. 만주 지역 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부와 신민부, 참의부, 남군 정서, 북군 정서 등에 침투하여 붕괴시키고 파괴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동족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한인들이 모두 추앙하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도 궁지에 몰려 있었다. 만주에는 서간도를 중심으로 하는 참의부, 길림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부, 북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민부 등 3부로 분류되어 있고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북만주를 담당한 신민부는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다. 김좌진은 여러 가지로 힘겨웠다. 만주 군벌 장장님이 일본군과 결탁하여 일본에게 독립군을 넘겨주기 시작하면서 중앙 핵심 참모들이 모조리 체포되고 말았다. 김좌진은 중국 국민당과 손잡고 일본에 대한 항쟁을 시도했지만 국민당 대표들마저 장장님에게 제압되고 말았다. 김좌진은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힘을 잃은 데다 공산주의자들의 공작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잠조차 마음 놓고 잘 수 없는 형편에 김종진을 만나자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다. 신민부는 현실적으로 한인 교포 사회를 이끄는 정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산주의자들과 친일파들로부터 한인들을 지키는 것이 신민부가 해야 할 일이었고 김좌진이 풀어야 할 과제였다. 사정을 간파한 김종진은 먼저 북만주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험한 산골짜기마다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직접 한인들을 듣고 보면서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한인들은 대부분 소작농이고 힘들게 농사를 짓지만 중국인 지주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착취를 당하면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주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었고
한인들은 잘못하다가는 소장마저 빼앗겨버릴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운명에 순응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다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독립운동가라는 이름으로 교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탓에 한인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었다. 오늘의 동지가 다음날 적으로 변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한인 교포들은 독립운동가라면 몸서리를 쳤다. 사정을 파악한 김종진은 한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교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촌 자치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아나키스트들이 하는 방법이었고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연합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김좌진 장군에게 아나키스트들의 연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가 누굴 지배하거나 누구 위에 군림하려는 투쟁이 없으니 자연히 권력에 따른 분파 분쟁이 없습니다. 우당 선생님께서는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투쟁도 그렇거니와 광복을 한 후에도 자유연합이 실현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임정부터 시작하여 각 지역 독립운동 본부마다 분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아나키스트들만이 중국 전역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지배하지 않으니 권력 다툼이 없고 모든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자유연합이라. 경제 운영이야말로 연합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농촌 자치 공동체가 바로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평등의 원칙 아래 관리와 운영을 꾀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상부상조입니다. 평등과 상부상조라? 우당 선생님은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가는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을 세우고 사회 전체 비용으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박탈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당 선생님께서 신뢰하는 사상이라고 해서 귀담아 들었네. 선생님께 어서 연락을 드리게 우리와 연합을 하자고 말이네. 형님, 현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김동진은 어리둥절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공산주의든 아나키즘이든 새로운 사상에 대해 몹시 냉소적이었던 김좌진이었으므로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도 김좌진이 선뜻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연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탓이었다. 김종진은 서둘러 김좌진의 생각을 알리는 편지를 회영에게 보내고 상해의 이을규에게도 보냈다. 그런데 회영으로부터는 도피 중인 탓에 소식이 오지 않았다. 소식을 받은 이을규가 서둘러 북만으로 들어가 김종진과 합류하면서 제만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발족했다. 연맹은 농민들을 계몽하고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한인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면서 아나키즘의 방법대로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들이 생계를 교포들에게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자급자족을 하자는 것이었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려있는 어지러운 신민회도 대수술을 단행했다. 친일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배척하고 일본과 장기 항전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신민부를 새롭게 개편하여 한민족총연합회, 한족총련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을 한족총련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실질적인 운영은 김종진과 이을규가 맡았다. 지금까지 한인들 위에 군림하며 위세를 부리던 예전의 독립운동 단체들에게 시달려온 한인 교포들이 쌍수를 들어 한족 총련을 환영하고 나섰다. 위세를 부리지 않은 것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를 일인데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한족 총련은
산시에 정미소도 차려 한인들이 농사 지은 곡식을 직접 도정하게 하여 중국인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도정할 때 착취당하는 것을 막았다. 한인들의 얼굴에 점점 희망이 번지고 허리가 펴지는 것을 바라보는 김좌진 장군은 비로소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한족 총련이 급진적으로 발전해가자 일본 영사관과 친일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신민회를 한족 총련으로 개편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쳐진 공산주의자들이 칼을 갈았다.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주의자라 하더라도 기득권을 잃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족 총련에서 탈퇴하여 칼을 갈았다. 한 발 앞선 공산주의자들이 한족 총련을 파괴할 극단의 방법을 실행에 옮겼다. 핵심 요인 암살이었다. 한겨울 새벽 김좌진이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고 있는 한인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있었다. 그때 공산주의자 저격수 박상일이 김좌진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일본이 그동안 호시탐탐 노렸으나 죽이지 못한 김좌진을 동족의 손으로 간단히 죽여버린 것이었다. 1930년 1월 규창은 세 사람이 회포를 풀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식사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자신있게 밥상을 차려냈다. 집은 비록 빈민촌 단칸방이지만 방은 따뜻하고 밥상에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이 올라와 있었다. 김종진이 깜짝 놀랐다. 밥상은 지난번과 극과 극이었다. 김종진은 지난번과 달리 회영이 죽을 먹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도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김종진은 김좌진 장군의 뒤를 이어 한민족총연합회를 끌고 있지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북만주를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동족상잔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북경, 천진, 상해, 복건 등지에 있는 동지들과 의견을 모아 북만주 운동 지원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간절한 심정으로 말했다. 회영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제2의 조국이나 다름없는 북만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 회영과 회포를 푼 김종진과 이을규는 북경으로 대표자 회의를 하기 위해 떠났다. 북경으로 가는 두 젊은 동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회영이 깊은 심호흡을 퍼냈다. 자금에 대한 문제를 놓고 대표자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간절했던 자금이던가. 김종진과 이을규가 북경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충남 예산에서 대형 미곡상을 하는 최석영이란 애국자가 거대한 자금을 움직인 것이었다. 최석영은 거래하는 호서은행에서 8만 원이라는 거금을 꺼냈고 일본 몰래 국외로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아 그중 일부만 가져왔으며 나머지는 북경의 안전한 장소가 결정되면 가져오겠노라고 했다. 신현상도 마찬가지였다. 신현상과 최석영이 움직이는 자금을 합하면 한일 병합 이후 가장 큰 규모였으므로 상해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도 빠르게 소문이 돌았다. 가슴 설레는 희망을 안고 아나키스트 대표들이 북경으로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상해에서 백정기, 김지강, 김성수, 황웅 등이 들어오고 복건성에서 정화암, 황해평, 양여주, 김동우 등 중국 각 지역 대표 20여 명이 들어와 신현상과 최석영이 움직이는 자금을 두고 가슴 뜨거운 회의가 진행되었다. 중요 안건은 현재 가지고 온 자금과 앞으로 이송해올 자금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상해 임정에서도 김구가 자금을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해왔으므로 임정목도 책정하기로 했다. 자금을 투입해야 할 후보 지역으로 북만주, 상해, 복건 등 세 곳이 부각되었고 회의는 난상 토론으로 흘러갔다. 그만큼 문제는 중차대한 것이었다. 결론은 역시 김종진이 담당하고 있는 북만주였다. 회영 역시 북만주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창을 통해 서면으로 보냈다. 북만주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민족 기반을 북만주에 두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북만주는 한인들의 집결지인 탓에 한인들과 연합하여 항일 전선을 구축할 수 있고 중국과도 비교적 쉽게 연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대표자 회의는 이제부터 북만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북경과 상해와 복건성에 연락책을 두고 서로 긴밀히 연락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앞으로 북만주에서 해야 할 운동 내용은 각 지역의 계획과 국내외 사정을 참고하여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먼 길을 온 데다 난상 토론을 하느라 피곤했으므로 깊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꼭두 새벽 숙소가 소란스러웠다. 동지들은 4개의 방에 나누어 자고 있었고 신현상과 최석영은 각각 독방에서 자고 있었다. 동지들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방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벌써 중국 공안을 앞세운 일본 경찰이 가로막고 있었다. 신현상은 자금을 가방 안에 넣었고 최석영은 허리에 차는 전대에 자금을 넣었다. 최석영은 번개처럼 일어나 자는 동안 벗어놓았던 전대를 허리에 둘렀다. 자금은 우선 2만 원을 가져왔고 전대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상황으로 봐 허리는 안전하지 못했다. 전대를 풀어 팬티 속 가랑이 사이에 넣고 삿바처럼 고정시킨 다음 바지를 입자 흔적 없이 감춰졌다. 작업을 끝내기가 무섭게 일본 경찰이 벼락같이 문을 열고 들이닥쳐 포박을 지었다. 일본 경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강도단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대표들을 모두 체포해가고 말았다. 호서은행에서 자금을 옮기는 최석영의 행방과 신현상의 자금 이동을 쫓아온 것이었다. 회영이 황급히 북경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아나키스트 유기석에게 사정을 알려 유기석이 재빨리 북경시장 장은모를 찾아갔다. 유기석은 아나키스트인 장은모와 북경대학 동창이었다. 북경시장 장음오의 도움으로 호서은행 건과 관련된 신현상, 최석영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하룻밤을 자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신현상과 최석영은 일경에게 넘겨지고 일본 경찰이 두 사람 몸을 수색하면서 최석영의 속옷을 벗겼다. 불알 및 2만 원이라 기발한 발상 아닌가. 앞으로는 불알 속에 집어넣을 것. 그러면 누가 아나? 혹시 우리가 속아 넘어갈지도? 그땐 이 통통한 불알을 똑 따주지. 일본 경찰은 최석영의 속옷 안에서 자금을 압수하며 야유했다. 자금을 일본 경찰에게 빼앗겨버리자 동지들은 절망했다. 최석영이 어떻게든 자금을 지킬 양으로 속옷 속에 돈을 감추었다는 소식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이을규와 김종진은 북만주에서 목마르게 자금을 기다릴 동지들을 생각하자 기가 막혔다. 두 사람은 의논 끝에 이을규가 복건성으로 돌아가 자금을 구해보기로 하고 김종진은 북만주로 돌아가 동지들을 위로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회영은 일어난 일로 미루어보아 소왕장 토방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다. 당장 이사를 서둘렀다. 빈민가 금탄교를 넘어 금탄교 교장에 새로 셋집을 얻었다. 짐을 꾸리면서 규창에 울었다. 늙은 아버지가 추위로 동사할 뻔했고 기아로 죽을 고비를 넘긴 토방을 떠난다는 것이 서럽기 짝이 없었다. 모아놓은 석탄이 아직까지 방 한쪽 구석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가져갈 수만 있다면 단 한 개도 남김없이 싸들고 가고 싶었다. 규창은 석탄을 주우러 다닌 얼레와 갈퀴와 자루를 바라보며 그거라도 가져가고 싶어 주인집 여자에게 물었다. 소산이 평생에 잊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하렴. 주인집 여자는 흔쾌히 허락하면서 섭섭함을 못 이겨 자꾸 눈물을 훔쳤다. 소사는 복건성 사람이라고 속이면서 말해준 이름이었다. 박식하신 어르신과 한 집에서 살아간 덕택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봤는데 회영과 규창이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인사를 하자 주인집 여자는 가족을 떼어 보내는 것처럼 계속 훌쩍이며
귀하신 어른께서 다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규창에게 여러 번 당부했다. 27장은 여기까지입니다.